좋은 패를 들었다면 당연히 베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프 야스는 가장 좋은 패를 들고도 먼저 베팅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베팅하게 두면 더 큰 금액을 얻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역설은 그의 옵션 매매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는 많이 맞히는 사람보다 가능한 행동의 기대값을 비교하고 상대가 가진 정보까지 가격에 넣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다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실제 가격을 확인하고 상대의 행동을 읽고 모든 비용을 뺀 뒤 위험을 제한하는 판단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프 야스의 이야기를 단순한 천재 투자자의 성공담으로 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칩니다. 그의 질문은 무엇이 오를까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며 상대는 왜 나와 거래하려 하고 각 행동의 손익과 확률을 모두 더하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였습니다. 가장 좋은 패에서도 먼저 베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은 소극적으로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확실해 보이는 한 번의 이익보다 조건을 포함한 장기 기대값을 보라는 뜻입니다. 이 질문이 데이터와 옵션 가격, 주문, 해지, 포지션 크기까지 하나의 체계로 묶습니다. 제프 야스의 판단은 네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에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가? 상대는 왜 나와 거래하려 하는가? 모든 비용을 빼고도 이익이 남는가? 그리고 내가 틀려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 세부 계산식보다 이 질문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익숙한 중고차 거래를 따라가며 첫 질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도 가격표와 구매자의 태도와 수리비와 최악의 손실을 순서대로 봅니다. 이제 실제 가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야스는 고등학생 때 신문에 실린 옵션 종가를 보며 차익 기회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지막 체결가는 현재 거래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거래가 오래전에 끝났다면 장 마감 무렵의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는 전혀 다른 수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이 주는 교훈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거래 알고리즘의 첫 단계는 수학 공식이 아니라 데이터가 지금의 시장을 나타내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매수자는 실제로 매도 호가를 치러야 하고 매도자는 매수 호가에 팔 수 있어야 합니다. 중간값이나 오래된 체결가로 만든 수익은 실제 수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제 올라온 중고차 가격만 믿지 말고 오늘 딜러가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다음은 기다리는 선택의 값을 비교합니다. 이제 야스가 든 기대값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떤 옵션의 적정가를 3.25달러라고 판단했다고 합시다. 3달러에 즉시 사면 계약당 0.25달러를 확실하게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75달러의 지정가가 60% 확률로 체결된다면 체결될 때의 이익은 0.5달러입니다. 장기 기대이익은 0.3달러가 됩니다. 미체결 확률이 40%여도 두 번째 선택의 기대값이 더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 싼 가격을 고집하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체결 확률과 기회비용을 추정하고 가능한 행동들의 조건부 기대값을 비교하라는 원칙입니다. 지금 1,000만 원에 팔지 며칠 기다려 더 받을지 결정하려면 확률과 금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다음은 거래 상대의 행동을 살펴봅니다. 포커에서는 카드 자체만큼 상대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장 좋은 패를 들었더라도 상대가 내 베팅에 바로 접을 가능성이 높다면 먼저 베팅하는 행동은 작은 이익만 남깁니다. 반대로 상대가 스스로 베팅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한번 기다린 뒤 금액을 올리는 편이 더 큰 기대값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정보력이 뛰어난 상대에게 너무 좁은 호가를 주면 내 가격이 맞을 때에는 거래하지 않고 내가 틀렸을 때만 거래할 선택권을 상대에게 줍니다.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사실은 축하할 일이기 전에 내 공정 가치를 다시 확인해야 할 사건입니다. 중고차 전문가가 내 차를 보자마자 사겠다고 하면 내가 놓친 이유부터 다시 봅니다. 그래서 상대의 행동이 확률을 바꾸는지 확인합니다. 조건부 확률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사례가 3개의 문 문제입니다. 처음 고른 문에 경품이 있을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진행자는 경품의 위치를 알고 있고 내가 고르지 않은 문 가운데 경품이 없는 문만 엽니다. 그러면 남은 다른 문으로 바꿀 때 경품을 얻을 확률은 3분의 2가 됩니다. 진행자의 행동이 무작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도 주문과 체결은 무작위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정보를 알고 어떤 선택 규칙으로 움직이는지 알게 되면 처음의 확률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행동이 들어올 때마다 가격과 확률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답을 아는 진행자가 일부러 틀린 선택지를 지으면 그 행동도 새로운 힌트가 됩니다. 이제 너무 싸 보이는 가격을 믿어도 되는지 보겠습니다. 야스는 시장이 자신의 개인 의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보았습니다. 내가 계산한 가치가 2달러인데 한 종목을 깊이 아는 거래자가 2.5달러에 사려 한다면 우선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시장을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가격도 틀리지 않는다고 믿는 태도가 아닙니다. 내 모델과 시장이 다를 때 시장이 틀렸다고 선언하기 전에 내 가정과 데이터를 먼저 반증하는 태도입니다. 너무 뻔해 보이는 기회일수록 다른 똑똑한 거래자들이 왜 가져가지 않았는지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이 공짜 돈처럼 보이는 거래와 정보가 빠진 함정을 구분합니다. 중고차가 시세의 절반이라면 횡재보다 사고 이력과 수리비를 먼저 찾습니다. 전자시장에서는 같은 문제가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현대옵션 시장에서는 이 문제가 더 빨라졌습니다. 기초자산 가격이 한번 움직이면 여러 행사가와 만기의 옵션 호가가 동시에 바뀌어야 합니다. 시장 조성자가 수백 개의 관련 호가를 갱신하는 사이 더 빠른 주문이 오래된 가격을 먼저 가져가면 역선택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좁은 호가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위험을 떠안는 가격입니다. 한 번의 체결은 내가 유동성을 제공했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상대가 내 늦은 가격을 선택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야스의 상대 읽기는 전자시장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의 얼굴 대신 주문 크기, 속도 방향, 체결 뒤 가격 변화가 상대의 정보를 드러냅니다. 딜러가 가격표를 바꾸는 동안 빠른 구매자가 싼 매물만 계약하면 늦은 가격이 손실이 됩니다. 이제 여러 조건을 가격에 넣어보겠습니다. 공정가치 엔진은 블랙숄즈 같은 모형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력은 기초자산, 행사가 남은 시간, 금리, 배당, 내재 변동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행사가와 만기마다 변동성의 모양이 다르고 인수합병이나 실적 발표처럼 가격 분포를 비대칭으로 만드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옵션을 따로 보지 않고 같은 체인의 변동성 표면을 만들고 어느 가격이 주변 관계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론가를 정답으로 숭배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델이 설명하지 못하는 범위를 오차로 남기고 현실의 사건이 가정을 깨뜨릴 때 공정가치를 다시 넓히는 일입니다. 중고차 값도 연식과 주행거리와 사고 이력과 보증기간을 함께 봅니다. 그러면 비슷한 매물끼리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치 후보는 5가지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만기의 인접 행사가가 부드럽게 이어지는지, 새 행사가로 만든 버터플라이가 볼록성을 지키는지, 장기 변동성이 단기보다 이상하게 낮아지지 않는지, 같은 행사가의 콜과 풋이 현물과 금리와 배당에 맞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한 행사가의 변동성만 주변에서 크게 튀는지를 봅니다. 여기서도 한 옵션이 싸 보인다는 말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뒤에도 관계의 왜곡이 남아야 합니다. 이벤트와 배당과 차입 비용으로 설명되는 차이라면 그것은 엣지가 아니라 빠진 조건입니다. 같은 차종과 연식과 상태의 매물을 나란히 놓아야 진짜로 싼 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주문 가격을 확인합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매수와 매도의 가격을 다르게 봐야 합니다. 사고 싶다면 매도 호가가 실제 비용이고 팔고 싶다면 매수 호가가 실제 수입입니다. 지정가를 쓰면 가격을 통제할 수 있지만 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가를 쓰면 빠르게 체결될 수 있지만 넓은 호가와 주문 충격 때문에 기대값이 줄어듭니다. 복합 옵션은 한쪽 다리만 체결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백테스트는 중간값으로 한 번에 체결되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정가가 기다린 시간, 부분 체결, 취소, 남은 다리의 해지 비용까지 기록해야 합니다. 체결되지 않은 주문을 버리면 성공한 사례만 남는 착시가 생깁니다. 중고차도 내가 가게에서 사는 가격과 가게가 내 차를 사는 가격이 다릅니다. 이제 모든 비용을 빼보겠습니다. 겉보기 엣지에서 4가지를 차감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수수료와 슬리피지를 뺍니다. 다음으로 변동성 표면이 틀릴 수 있는 모델 오차를 뺍니다. 마지막으로 상대가 나보다 더 빠르거나 더 많은 정보를 가졌을 가능성을 역선택 완충으로 뺍니다. 이렇게 남은 값이 순엣지입니다. 원시 가격차가 커 보여도 순엣지가 작다면 거래를 건너뛰어야 합니다. 야스식 사고를 거래 신호 생성기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핵심은 거래 후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비용과 정보의 가격을 차감해 나쁜 거래를 삭제하는 데 있습니다. 겉보기 할인에서 이전 비용과 수리비와 거래비를 빼야 실제로 남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숫자에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세 행사가의 콜을 조합했을 때 이론 가치는 1달러이고 실제 순지출은 0.7달러라고 합시다. 겉보기 차이는 0.3달러입니다. 하지만 수수료와 체결 비용, 계산이 틀릴 가능성, 상대가 더 많이 알 가능성을 차례로 빼면 남는 값은 0.07달러입니다. 비용보다 충분히 크지 않다면 거래를 건너뜁니다. 싸 보이는 가격보다 모든 비용을 설명한 뒤에도 남는 값을 봐야 합니다. 30원 할인처럼 보였지만 비용과 하자, 위험을 빼니 7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거는 크기를 제한해야 합니다. 포지션 크기는 기대 수익이 아니라 가장 빡빡한 위험 한도가 정해야 합니다. 한 거래의 최악 손실, 한 기초 자산에 몰린 손실, 감마와 배가 노출, 그리고 시장에서 실제로 청산할 수 있는 유동성 가운데 가장 작은 한도를 선택합니다. 델타를 중립으로 맞췄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초 자산이 움직이면 감마 때문에 델타가 다시 변하고 변동성이 바뀌면 배가 손익이 움직이며 시간이 지나면 세타가 쌓입니다.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정보로 다시 계산한 기대값이 사라졌을 때 나가되 미리 정한 최대 손실은 판단보다 먼저 작동해야 합니다. 좋은 판단이어도 한 대의 실패로 자금이 끝날 만큼 크게 걸면 오래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과거 검증도 같은 보수성이 필요합니다. 백테스트는 과거 가격에 수식을 대입하는 일보다 당시의 의사결정을 재현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옵션 체인과 기초자산의 시각을 맞추고 그 시점 이전 정보로만 변동성 표면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수료를 늘리고 슬리피지를 더 크게 잡고 체결 확률을 낮추고 해지를 늦추는 스트레스도 필요합니다. 급락과 실적 발표와 거래 정지 재개를 평시와 분리해야 합니다. 평가지표는 승률보다 거래당 순기대값, 평균 이익과 평균 손실의 비율, 최대 낙폭, 꼬리 손실, 체결 뒤 가격 변화, 해지 손익, 그리고 전략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날 공개된 중고차 정보만으로 가격을 다시 계산해야 실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에서 실패하는 조건을 보겠습니다. 이 접근이 실패하는 길도 분명합니다. 개인이 기관의 속도와 수수료와 재고 분산을 흉내내면 지연과 비용에서 먼저 밀릴 수 있습니다. 모델이 정교할수록 잘못된 배당과 금리와 호가를 정답처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승률의 짧은 옵션 매도는 작은 이익을 모으다 한 번에 큰 감마 손실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복합 주문의 일부만 체결되면 의도하지 않은 방향,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느린 상대 가치, 충분한 유동성, 정의된 최대 손실, 복합 주문의 동시 체결, 이벤트 회피가 개인 연구에 더 현실적입니다. 수학처럼 보이는 거래와 수학적인 거래는 다릅니다. 개인이 전문 딜러의 속도전을 따라가면 판단보다 장비 차이에서 먼저 밀릴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질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좋은 패인데 왜 먼저 베팅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좋은 패의 승률만으로는 최선의 행동을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실제로 거래 가능한 가격을 보십시오. 둘째, 상대가 왜 이 거래를 원하는지 물으십시오. 셋째, 승률이 아니라 모든 비용과 조건을 뺀 기대값을 비교하십시오.
넷째, 최악의 경우에도 살아남는 한도가 모델보다 먼저 작동하게 하십시오. 제프 야스의 진짜 엣지는 미래를 맞히는 자신감이 아니라 자신의 가격을 계속 반증하고 나쁜 거래를 거절하는 규율에 있었습니다.